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사퇴할 것입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고 사퇴해야 되고 본인도 사퇴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고 우리나라의 환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삼국 간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종의 경제단판 곽수종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고 나면 또 이제 한여름 땡볕이 오다가 또 태풍의 계절이 또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기상 예측도 간혹 가다가 하루 이틀 상관으로 틀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이런 아주 역동적인 사회 속에서 경제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의 역동적인 내용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조언이나 제 나름대로의 분석이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판단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여러분만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온 빅데이터를 돌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가끔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경제 단판 시간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는 또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이게 경제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 대선의 행방에 따라서 일단 달러화의 환율 변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 수지에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역 수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금리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금리의 향방이 가져올 미시적인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대외 정치적인 변수라고는 하겠지만 대중국 관계에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역 수지나 미국의 재정 수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율과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이든이 이긴다, 트럼프가 이긴다 뭐 이런 내용을 떠나서 이 둘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변화가 없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올 초부터 K본부의 신년 특집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느냐는 여자 아나운서의 질문에 저는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TV 토론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바이든의 그 어눌함 그리고 나이에 따른 판단의 느림의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바이든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붙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삼는다면 이라고 했고 그 러닝메이터 중에서 지금 현재의 부통령인 해리스는 저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부통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통령의 바이든의 대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빅매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빅매치로 보고 더 크게 해석을 하면 21세기 미국을 주도할 리더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 또는 지식인들이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감이나 또는 칠감, 식스센스나 세븐센스가 작동이 된다는 걸 저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판단,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가정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미래도 그렇게 뚜렷하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무의식 속에 많은 지식인들과 중산층들은 민주당의 바이든 쪽을 지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오늘 미 대선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뉴스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재임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형사 사건 기소된 게 많죠.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겠다. 면책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점거 사태라든지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에 따른 극우 보수 세력들에 대한 어떤 지지 또는 부추기는
역할에 대한 형사 기소에 대한 내용은 면책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뉴욕주에 있었던 34건에 대한 기소가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유효하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각각의 경우를 나눠야 되겠죠. 시나리오로. 근데 저는 바이든의 민주당이 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제를 민주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사퇴를 할까 말까를 놓고 왈가왈부를 하시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사퇴가 없다라는 뉴스가 오늘 이 녹화를 하는 목요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사퇴할 것입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고 사퇴해야 되고 본인도 사퇴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지고 백악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뭐 사퇴한다 그러면 후보도 아직까지 제대로 없는데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면서 사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사퇴가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포기한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 날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부인을 놓고 트럼프와 대결을 했을 경우에 큰 격차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를 한다면 대체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미셸 오바마도 있고 해리스 부통령도 있고 뉴섬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있고요. 미시간의 휘트머도 있고 콜로라도의 폴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주지사들이 또 후보군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지사급 중에서는 누가 제일 유력하냐라고 볼 때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뉴섬 주지사가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승리기를 잡으려고 하면 아마 미셸 오바마 정도급은 돼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셸 오바마가 어느 정도 대통령이 되려는 의지, 첫 여성 흑인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의지와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 결과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는 것은 저는 거의 확실시 보여지고요.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아마 미셸 오바마나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뉴섬인 경우에는 좀 박빙의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재임 시절에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또 이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선 과정에서 부딪히는 정책 중에 뭐 낙태 문제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의 문제거든요. 트럼프는 대놓고 민주당의 이민 정책, 즉 바이든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제3국가의 살인자, 강간범, 강도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옴으로 해서 미국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바이든의 이민 정책을 맹폭을 했는데 바이든이 거기에 대한 반격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걸 보고 저분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 이미 라틴계라든지 아시아계 이 소수인종계 쪽에서는 미셸 오바마와 민주당의 이민 정책과 경제적 분배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분배 정책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부자 감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부자 감세 측면을 많이 후퇴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수지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재정 수지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에서 트럼프는 일단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가 다 면책이 되었고 따라서 본인이 제대로 된 공화당 후보로서의 단독 주자이면 분명한 것 같다. 두 번째, 민주당의 바이든은 첫 토론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서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 후보 교체의 대상으로는 미셸 오바마를 비롯해서 5개 주지사 또는 상원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은 미셸 오바마일 것 같고 문제는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에 가져올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파급 효과의 차이점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달러화의 약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유는 금리 인하가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데
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다 아시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낮은 2%대. 이게 연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두 번에 그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파월 연준 의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9월에 한 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확실히 안정되고 있다. 라는 멘트가 나왔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좋은 more good data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노동시장인데, 경제학에서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립스 커브라는 게 뭐냐면 실업률과 금리의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커브입니다. 이 필립스 커브에 따라서 금리 변화와 실업률의 변화, 노동시장과 소비자 물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학관계가 존재하느냐 보면 역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으면 실업률은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의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금리가 하락하면 실업률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업률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4%대에 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강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아마 파월 의장의 의견인 것 같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다른 연은 총재 중에 일부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매파라기보다는 보수적인 분들의 시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지만 월가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올 초에 6번 정도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월가도 6번 인하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예측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번으로 줄었다가 이제 1번 내지 2번 그러는데 저는 1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은 학자로서는 저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리를 내렸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 환율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환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삼국 간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원엔 환율을 보시면 161엔 돌파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165는 찍을 것이고 확실하게 170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주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체크해 보시면 일본의 엔화는 계속해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65%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0.1%포인트만 올려도 그렇죠. 26.5%가 올라가잖아요. 2.65%포인트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이자 상환 비용이니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그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찍어낸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많은 자산들이 있잖아요. 감춰진 자산. 그 자산을 갖고 들어오든지. 1998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나기 전 3년 전에 1995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져버렸어요. 일본 경제 내부에 싱크홀이 생기니까 이거를 메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메우는 재료들이 어디서 들어왔냐 그러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이렇게 아시아에 투자되었던 돈을 회수해 오면서 메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일시에 빠져버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외환위기가 오죠. 한국도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일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동남아 신흥 경제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강조를 안 해드리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또 한 번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 의회가 일본에 대해서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될 기미를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뭘 의미하는가? 거기다가 1945년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일본 경제는 재벌이 해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시는 마츠시다 또는 미쯔비시, 소니 뭐 이런 굵직굵직한 재벌 회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처럼 계열사를 뭐 수십 개, 수백 개 거느리는 그런 재벌 구조는 해체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입니다. 어떤 대기업? 토요타, 뭐 이토츠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제2저축은행이 존재하고 그 밑에 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 같은 수협, 축협 같은 은행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거를 먹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금융사들은 돈놀이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당연히 적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폭발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PF 대출을 일으켜서 막 돈을 대주고 부동산을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일본에서 1995년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93년부터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만약에 똑같이 가져오면은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뜨겁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거든요. 0.0에서 0.25%, 그 다음에 0.25에서 0.5%포인트까지 0.25%포인트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토요타와 같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들여요. 그러면 대기업은 이득을 보는데 중소기업과 가게는요. 2중고, 3중고죠. 첫째,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 물가가 비싸니까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는 더 가벼워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지 측면에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데미지를 받겠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금리 정책과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써야 되는데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기다가 과세를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으니까 밑에다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세금을 올려버리면 돈을 풀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달러-엔 환율을 올려서 170엔까지 가고 금리가 0.5%에서 1%까지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일본 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는 금융사들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해외에 빌려줬던 돈들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돈도 회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이자 비용도 우리에게 더 많은 이자 비용을 요구할 것이고 자, 그게 이제 일본의 현재 모습.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면은 원 달러나 달러 엔 환율이 하향 안정될 기미를 보이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 버리면 강한 미국, The Great America Again 이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달러 강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벌어지는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중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7.3 위엔 정도 하거든요. 달러당. 그러면 만약에 강달러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전기자동차 관세를 100% 매기고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25%에서 더 올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분명히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공성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지지난해에 임명한 가장 큰 원인은 이 사람은 금리 전문가가 아니라 외환 전문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고 2년 전부터 엄청난 양의 금을 사모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6.7, 6.6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위안화 환율을 지금 7.2, 7.3으로 끌어올려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판공성 같은 인민중앙은행 총재가 외환 전문가로서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할 외환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무역이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하지만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최근 중국 학생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기도 하고 한 학생은 또 중국에 가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 칩을 중국이 수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 중국으로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출되느냐? 유학생들 방학 때 중국을 들어갔다 왔다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 가방 속에 엔비디아 칩을 숨겨서 갖다 판답니다. 한 개당 뭐 종류마다 틀리겠지만 뭐 100달러 정도 받고 판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 또 중국의 유학생들도 많다는 점, 미국 내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하나씩 사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4억이라는 그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미국의 메이저급 뉴스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할까요? 약화시킬까요? 당연히 강화하겠죠. 그러면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판공성 인민은행 총재도 이야기했고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 뭐 관세 올려 상관없어. 우리 환율 더 낮춰버리지 뭐. 낮춘다는 말은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달러에 7.3위안 하던 거를 1달러에 8위안까지 가져가지 뭐. 그러면 중국산 제품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8 빼기 7.2 나누기 7.2 하면 환율의 절하 퍼센테이지잖아요. 이거하고 관세 100% 매기는 거하고 25%에서 38%로 올릴 경우에 올리는 퍼센테이지 차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뭐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라스트 리조트로 제가 경제담판 시간에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일본은 환율을 당장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올 연말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상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조작을 시행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비싸니까 석유 수입해야지, 원자재 수입해야지, 건축 자재비 지금 다 올라가지고 평당 건축 가격이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5천만 원 한다 그러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게 대한민국 경제로서는 이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환율을 막 올려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1,400원, 1,500원 막 올려버릴까요? 아니면 우리만이라도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1,200원, 1,300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방송에서 제 아이디어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재무부에 해당하는 기재부, 또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 많은 금융자본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월가죠. 뭐 6번 내릴 거다. 틀렸지만 계속해서 아이디어는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언론을 통한 로비잖아요. 그리고 압력이고 무언의 압력이고 이런 유기적인 결합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실종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도대체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야? 목표가 어디지? 물가 안정인가? 실업률 안정인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석 지나기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수하고 밀 재배가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 가격이 오르고 만두 가격이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라면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하는 사람들도 그냥 문제점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지적하고 이게 틀렸다 맞다 하고 뭐 진영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대중 편향적인 판단들만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빨리 중국과 일본이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이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을 일시에 회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펼쳐서 어떻게 우리나라 환율을 방어해야 되고 외환보 요구가 4,200억 달러가 넘게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안 그러면 또 ATM 머신처럼 빼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S&P가 5,260인데 4,000으로 급락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주가 지수는 2,700에서 2,600으로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파급적인 파생적인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인 경각심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당신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 그러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맨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놓고 보면 이거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관계를 보셔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